자, 오늘 설명의 내용을 한눈에 딱 보면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대학 입시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 두 번째는 한국 대학 입시에 대한 로드맵, 세 번째는 해외 초중고 진학정보.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해외 대학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어느 대학을 갈 건지 그리고 어느 국가로 갈 건지 확실하게 정해지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12학년 막바지까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좀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결정을 굉장히 늦게 하는 학생도 많고 초반부터 굉장히 소신 있게 나는 꼭 어느 학교를 갈 거야, 어느 국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국가로 진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통계를 내봤어요. 학생들의 의견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지에서 취업을 할 경우 연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고액 연봉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고 싶다 이런 어떤 의지가 높은 학생들은 미국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이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미국 대학 타이틀을 한국에서 그래도 대부분 미국의 어느 학교 그러면 알아주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도 미국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른 영국이나 이런 데보다는요. 그리고 또 약대를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약대 입학이 조금 굉장히 수월한 편이에요. 한국 약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로 가는 학생들은 영주권을 받고 현지에 정착하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까지 길게 보는 학생들이 캐나다를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는 의대나 수의대나 이런 데 가고 싶은 학생들이 바로 그런 루트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호주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홍콩은 여기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부담이 없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애들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영어권 대학을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즈니스나 금융 이쪽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요. 요즘에는 홍콩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싱가포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거의 80%의 학비를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싱가포르의 인기가 높고 물론 학교 학업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되지만 그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부모님이 여기서 주재원이나 뭐 이렇게 계시다가 귀국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 그리고 학생이 한국 생활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꼭 한국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아주 명확한 정확한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국가를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시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옆에 항목을 보시면은 내신 영어 공인 성적, 토플, IELTS 같은 영어 성적, 그리고 대입 에세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IB나 AP, SAT 같은 표준 학력 지표가 필요하고요, 점수가. 그 다음에 학업 외 활동, 액티비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하죠.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추천서가 요구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왼쪽에 적힌 그 빨간 글씨 부분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그 항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파운데이션 유무라는 건 뭐냐면은 입학 원서를 내는 시점에서 자기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성적도 좋고 좋은데 영어 점수가 부족해요. 그런 경우에는 영어 조건부 입학,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입학으로 영어 점수는 나중에 채워줄게 하면서 미리 가서 영어 공부만 먼저 시작한 다음에 본과를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파운데이션 과정을 들어가서 그걸 채우고선 본과 원하는 과로 진학을 하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별표 같은 걸 막 쳐놨는데요. 이것들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 국가는 이거를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된다 하는 그런 표시들을 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내신은 기본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특히나 내신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 공인 성적 같은 경우는 한국의 특례 입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학 기준 점수 이상만 받으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근데 한국은 점수가 높을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입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미국은 대입 에세이뿐만이 아니라 그 학업 외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 내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영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점수 중요합니다. 점수. SAT 점수, IB 점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홍콩 같은 경우는 면접을 거의 대부분 상위권 학교들이 면접을 요구하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꼭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도 면접을 잘 봐야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홍콩 이런 데는 면접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천서는 미국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홍콩도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은 서울대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라고 여기 어린 학생들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뒷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제가 이 설명회 준비를 이번에 하면서 막 열심히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등골이 좀 오싹해지면서 우리 애가 이번 가을에 9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컨설팅 해드리고 막 잔소리하고 지금 몇 학년인데 아직 이것도 안 하셨나요? 뭐 지금 10학년인데 아직 토플 한 번도 안 보시면 안 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막상 저희 애가 9학년이 됐으면 지금 바로 9학년부터는 스펙이 대학 입시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활동 하나, 학교에서 하는 서클 하나, 뭐 어디서 상 받고 뭐 참여하는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다 그 학생의 그 애의 대학 진학에 직결되는 요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보다는 더 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 친절하게 잔소리할 걸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더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아이가 9학년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에게 더 공감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거를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더 이렇게 나누고 싶어지고, 그리고 저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안 알려진 뭐 액티비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찾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위챗 채널도 있고 저희 유튜브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제가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을 수시로 나누고 있으니까 저희 유학원의 그런 뭐 블로그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계속 보고 계시면은 저랑 함께 입시를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애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대학 입시 에세이는 일단 차별점이요. 영국이나 아시아권 대학 에세이는 얼마나 내가 지원하는 이 전공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카데믹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어떤 뭐 실험에 참여하고 뭐 리서치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 전공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비해 미국 대학 에세이는 조금 특징이 달라요. 미국 대학은 인격적인 이야기 중심, 그리고 뭐 감성적이고 창의적이고, 그 에세이를 봤을 때 이 학생이 독서 수준이 쫙 느껴지고 글을 쓰는 사용하는 어휘, 표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깔려있는 학생인지, 준비가 돼 있는 학생인지, 얼마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를 본다면, 그와 반면에 미국은 그건 기본적으로 보지만 플러스 얼마나 창의적이고 멋진 사람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그 서플먼터리 에세이들이 다 있어서 미국 대학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에세이를 뭐 수십 개씩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쪽은 좀 돌려받기가 되는데 여기는 학교별로 문항별로 굉장히 많은 에세이를 써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거를 얘기해 볼 건데, 그 특별 활동들 있잖아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해야 되고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특별 활동을 했고 어떤 서클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애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좀 특별한 거나 좀 나누고 싶은 그런 액티비티 혹시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MUN 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MUN? MUN 있죠? 예. 그러면 수학 클럽 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수학 클럽이요? 있죠? 과학 클럽 있나요? 과학 클럽 있죠? 그리고 혹시 뭐 봉사활동은 한글학교 봉사 이런 거 혹시 하고 있는 학생 없나요? 그 애들 밑에 좀 어린애들 가르치는 튜터링 하는 그런 거 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액티비티들이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하는 액티비티들이에요. 그리고 중요도가 되게 높은 활동들인데 문제는 중요도가 높은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은 다 MUN 하더라, 한국 학생들은 다 이 클럽 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학생이 노력했던 그런 거에 비해서 좋은 어떤 거기서 메리트를 받기가 좀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거 꾸준히 잘 하고 다 좋은 액티비티를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나만의 좀 특별한 활동이 들어가야지 원서가 좀 돋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뭐 누가 뭐 한다 그래서 가서 똑같이 하면은 또 그런 같은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본인만의 자기의 전공 준비 혹은 학교 준비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본인만의 액티비티를 좀 찾아서 해야 되고 어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보든 기사를 보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좀 특별한 액티비티를 찾으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좀 그 최근에 알게 된 것 중에 이 스쿨하우스.월드라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좀 혹시 칸 아카데미 아시죠? 무료로 학생들이 가서 동영상으로 막 수업 듣고 하는 비영리 그런 단체에서 미국에서 만든 그런 칸 아카데미라는 게 있는데 그 설립자가 만든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튜터가 학생들을 뭐 대여섯 명 이렇게 모아서 수업을 가르쳐요. 또 칼큘러스면 칼큘러스를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업에 참여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너도 튜터를 해볼래? 이렇게 제안을 한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 튜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잘해서 튜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대학에서 볼 때는 이 학생은 이미 좀 검증된 학생인 거예요. 그 어떤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데다가 그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을 수업을 진행할 정도의 그리고 여기에서 인정도 받은 데다가 수업을 진행할 정도의 리더십도 있는 데다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어떤 검증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MIT나 예일 같은 명문대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튜터링을 해본 경험해본 학생들에게 자기네들은 어떤 가산점을 주겠다, 좋게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알려진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면 바로 찾아서 한번 시도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캐나다에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매년 많이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홍콩대학교 그 서머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홍콩대에서 이 학생들에게 미리 전공 맛보기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싱가포르 대학 그 서머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찾아내서 학생들에게 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한 3명 정도가 이번에 참가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후기도 나중에 다시 좀 올려드리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홍콩 서머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뭐 법학, AI, 심리학, 경영학, 리더십 등 한 37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학년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좀 중요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구정 뭐 전까지는 신청을 한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그 지원하는 시기에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가했던 학생들은 저희가 또 교민지에 이렇게 후기를 기고해서 이걸 또 이제 스펙으로 쓸 수 있게 해드립니다. 교민지에 뭐 원고를 기고했다 이런 것들을 뭐 저널리즘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티비티의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학
뭐 국가를 정하고 뭐 준비를 했으면은 전공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공은 특별히 상관없고 대학 순위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냥 학교 랭킹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뭐 관심 분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취업이 가장 결정 기준인 학생들이 있고 혹은 미래의 전망이 또 자기가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그 undeclared, undecided라는 전공을 사이트를 달아가지고 전공을 안 정하고 들어가서 1년 정도 대학 생활을 해보고 여러 가지 수업들, 교양 수업들을 들어보고 나서 전공을 딱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모든 대학에서 제공을 거의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들도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직접 경험해보고 나중에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자, 저희 설명회 준비하면서 어떤 학부모님이 문의를 이제 따로 해주셨는데 이 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 요즘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해가지고 취직도 못한대. 다 잘렸대.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진짜 이 전공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이 계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연세대의 이 전공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신설된 이 첨단 컴퓨팅 학부 요 안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컴퓨터 과학과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학과, 인공지능학과 이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서 졸업을 하면은 대학원을 인공지능 시스템 세부 전공을 하든지 대학원 인공지능학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구글이나 이런 산업계로 진출하든지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대학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직업을 못 찾고 하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 컴퓨터과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이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 코딩이었어요. 언어 그리고 코딩 이런 걸 많이 배웠는데 이제는 코딩을 다 AI가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코딩은 2학년 때 잠깐 뭐 배우는 일부의 그 수업 커리큘럼일 뿐이고 다른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고 대학들도 그런 시류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다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너무 좌지우지 되거나 하지 마시고 학생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재능이 있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좀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학 진학할 때 이런 대학 내 커리큘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막 포기하고 바꾸고 하지 마시고 좀 소신껏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방법. 먼저 뭐 트렌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전공 체험을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홍콩대 서머 프로그램처럼 그 전공 관련된 수업을, 대학 수업 수준의 수업을 한 번씩 조금씩 맛보기로 들어보는 기회가 있으면은 전공 선택할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커리큘럼을 확인해보세요. 뭐 전공을 정했을 때 그냥 이름만 보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그 전공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무슨 수업을 배우고 어떤 진로로 이 졸업생들이 나아간다 하는 그런 정보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자격이 뭐다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학과인데 거길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엔지니어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물리학을 안 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공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 그 과목들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전공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그 채용 사이트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전공이 요즘에 사람을 많이 구하는지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 자료로 전공 선택할 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순천 광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홍콩대, 싱가포르대로 많이 진학을 희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홍콩대학교, 그래서 이제 좀 홍콩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그 홍콩 탑5라고 하는 이 대학들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이 홍콩대 있잖아요. 홍콩대가 굉장히 입시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입학하기가 좀 까다로워졌고, 입학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면접 방식도 올해부터 좀 바뀌어서 재신문 면접 형식이 됐어요. 예전에는 뭐 그룹으로 뭐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학생의 자소서를 보면서 자소서나 그 이력서를 보면서 그 학생에 대해서 너는 이 활동 언제 했니, 왜 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다면은, 요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푸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식당에서 막 자유롭게 음식을 먹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설계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를 면접 하루 전날 그 제시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하루 전날에 막 그 준비를 해가지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든 뭘 하든 어쨌든 대답을 준비해서 면접날 내 아이디어는 이렇고 이렇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뭐 어떤 식으로 구현했을 때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홍콩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콩대 면접 준비할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 과기대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좀 수월해졌고 면접도 거의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은 추세고요. 그 다음에 홍콩 중문대는 또 의외로 입학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예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CT대나 폴리유는 또 면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학교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콩대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를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경영학과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QSI가 지금 IB도 있고 US 과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S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US 과정 고교 지원자는 AP 5점짜리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SAT 1470 이상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AP가 이런 것들 있죠? 언어 관련된 뭐 이런 과목, 중국어, 뭐 라틴어,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 개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필수 과목으로 뭐 칼큘러스, 이코노믹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또 5점 이상을 꼭 받아야 돼요. 이 조건들을 다 갖춰야지만 지원 기준이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별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원서를 내기 전에 내가 그 과에 이게 부합이 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대가 이거를 뭐 대충 그래도 점수 높고 잘하는 애들 이렇게 뽑아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요거를 기준으로 까다롭게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홍콩대에 들어가기 요즘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IB 지원자 같은 경우도 IB 36점 이상이 지원 기준이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수학은 이렇고 뭐 영어는 이렇고 요 것들을 하이레벨, 스탠다드 그거를 다 좀 맞춰서 그 과목이 지원 기준에 맞아야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교 배경, 그 학력 배경이랑 지원하려는 학과의 기준이랑 명확하게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막 그 개수만 뭐서 AP 10개 있어요. 개수만 늘리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전공에서 꼭 요구하는 필요한 그 과목을 들었는지, 그 점수가 몇 점인지, 심리학과 지원하면서 AP 심리학이 3점 이러면은 입학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좀 꿀팁 같은 그거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그 학생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11학년 때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라고 해서 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게, 캐나다 졸업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전에 11학년까지 못했던 그 점수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캐나다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은 11학년까지의 점수는 다 리셋이 돼요. 점수, 수학이 65점 이런 거 안 적혀요. 안 적히고 그냥 수학 1 크레딧, 영어 뭐 1 크레딧 뭐 이런 식으로 다 크레딧이 트랜스퍼가 되고, 실제 대학 지원할 때 보는 점수는 12학년 과목들의 점수만 가지고 전 세계 대학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12학년 과목 점수와 그 캐나다 졸업 디플로마 그것만 있으면 지원 자격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 같은 경우는 내신 8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원서 마감 전에 조기 졸업하는 경우에 이렇고, 좀 제때 졸업하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SAT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고, 홍콩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 이상이면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그 캐나다 졸업장으로 평균 점수 90점 이상이고 잘 받아서 뭐 AP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토플 점수만 가지고 홍콩대, 홍콩 과기대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거는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문의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학생이 그 A레벨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11학년 AS 점수가 CCC 이렇게 나왔대요. A레벨은 제일 높은 점수는 A파까지 올라가는 그게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C면은 좀 굉장히 하위권, 중하위권 점수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A레벨까지 CCC로 해서 졸업을 해버리면 그 학생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어느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랭킹의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신은 뭐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지 다시 뭐 1년 재수한다고 해서 내신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점수를 받아버리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판단을 해서 11학년까지만 그렇게 마치고 12학년은 어떤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서 점수를 싹 리셋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럼 또 미국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올해 그 하버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뭐 북적북적했어요. 미국에서도 계속 뭐 며칠 동안 뉴스에 나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하버드가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씩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하의 가정은 학비가 전액 무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한 1억 5천, 10만 달러 이하인 학생들은 학비뿐만이 아니라 기숙사비, 생활비 이런 것까지 전액 무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MIT는 작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 기회가 이제 확대되고 있고 하니까 혹시 이제 자녀들이 굉장히 좀 성적도 좋고 정말 여기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공부 너무 잘하고 활동도 너무 완벽하고 한데 우리 집은 좀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런 학교는 못 보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미국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 학생들에게 학비 걷고 싶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졸업자들이 뭐 몇 밀리언씩 막 기부금을 내고 그런 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재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실력을 키우면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장학금 지원 정책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보면은 먼저 니드 블라인드 정책하고 니드 어웨어 정책이 이 용어가 굉장히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니드 블라인드는 그 사람이 학자금이 필요하다, 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학자금이 필요하든 안 하든 이 학생만 보고 뽑겠다라는 게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에요. 하버드 같죠. 그리고 니드 어웨어 정책은 얘가 다 좋은데 돈이 없다네? 그러면은 돈 낼 수 있는 얘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니드 어웨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면제와 플라이드 이거 차이가 있는데요. 등록금 면제는 단순히 그냥 학비 면제 해주는 거고요. 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 뭐 기숙사, 용돈, 뭐 심지어 비행기표까지 막 다 사주고 이 학생이 공부하는 모든 거를 전폭 지원해 주는 걸 플라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만 달러,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하버드 MIT는 이 플라이드를 제공을 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한테 우리 집 돈 없으니까 하버드가 먹겠어요. 자, 그러면 니드 블라인드 정책 대학들 어디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하버드, MIT,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다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사용하는 명문 사립대들이고요. 그 외에도 뭐 다트머스, 브라운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로 봐주시고, 그리고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좀 또 말하자면 길어서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또 굉장히 장학금을 많이 줘요. 그 니드 어웨어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국제학생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들이 많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 있다라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주립대들, 명문 주립대들 있잖아요. 뭐 UCLA나 뭐 이런 데들은 그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국제학생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산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산의 5% 정도를 학비로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30억이다. 그러면은 1억 5천 정도가 이제 학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장학금 안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자금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고려하는 대상은 단지 그냥 벌어들이는 그 연봉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 모든 자산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이 두세 채 있으시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 그냥 뭐 내면 되지. 뭐 한국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할 시 나중에 이제 입학이 취소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격이 나는 된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성적 우수자들이 입학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요. 그 경우는 별도의 지원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학 원서 냈을 때, 이 학생 성적 되게 우수하고 좋은 학생, 이 학생한테 좀 오퍼를 주고 싶고 장학금을 좀 조절해서 우리 학교를 결정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주는 게 바로 성적 우수 장학금이에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국, 뭐 캐나다, 뭐 전부 다 성적 우수 장학금의 경우에는 따로 지원서를 내지 않고도 자기가 우수한 학생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립대, 뭐 하버드 같은 그런 사립대 학자금 같은 경우는 CSS 프로파일이라는 걸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미국 이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펩사랑 CSS 프로파일을 둘 다 접수를 할 수 있고, 이 펩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주립대의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원서예요. 그래서 이 미국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에서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도 어떤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셨거든요. 우리 애는 지금 영주권자, 시민권자인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대학 진학할 때 어떤 걸 알아둬야 됩니까? 물어보셔서 따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 대학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로드맵을 한번 쭉 보면은 이제 9학년 때부터는 그 EA,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9학년 때부터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봉사활동 수상 실적 그 상 받는 거 이런 걸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주의사항이요. 저희 학생들 상장 같은 거 들고 올 때 이렇게 딱 보면은 뭐 브라이언 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특히 국제학교에서 그냥 영어 이름으로 해갖고 증서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게 본인의 그 어떤 자료로 활동 내역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권 내용이랑 여권에 있는 이름이랑 같은 이름으로 웬만하면 받으시고 그 영문 이름으로 받으시면 얘가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상장을 다 9학년 때부터 해서 받아왔는데 이 브라이언 채로 받아오면은 이거 어떻게 쓰지? 그래서 난감한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거를 잘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의대 준비생들은 의료 관련된 뭐 기관에서 일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력이 없으면 거의 의대 진학 어렵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 앞으로 그 3번이 있어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졸업이니까 끝. 그래서 그 3번의 여름방학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학년 때는 토플이나 이런 시험을 한번 봐야 돼요. 나중에 뭐 그때 가서 봐야지가 아니고 10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점수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시험들, 어학시험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10학년이고요. 그리고 1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계획을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한다면 이 시기부터 하는 게 좀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자소서 작성 여름방학에 11학년 그 여름방학에 자소서를 완성하고 지원 학교 학과 이런 거 대충 다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학년 1학기는 진짜 그냥 원서 내고 그냥 끝나는 시기예요. 이제 12학년 1학기까지 됐으면 이제 최종 결정이 이미 다 끝났어야 되고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들지 그리고 원서도 이미 다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2학년 2학기 이제 뭐 오퍼도 몇 개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 시기가 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공부 뭐 이제 중단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오퍼 받고 나면은 다 내려놓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신 끝까지 잘 챙겨야지 됩니다. 이 내신 점수나 이 IB 그 실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입학 취소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신 준비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여기 학생들 내신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기본 중에 기본. 내신은 물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 캐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받아놓은 9학년 성적, 10학년 성적, 11학년 성적을 지우거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신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내역 증빙 서류, 이거는 한국 대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리 챙겨야 돼요. 서류가 꼭 이제 한국은 하나하나 다 제출을 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잘 받아놓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국내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한국 대학 입시를 좀 큰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정원 외 특별 전형, 그다음에 정원 내 일반 전형 이렇게 크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례 입시, 뭐 3년 특례, 12년 특례 이런 것들은 정원 외의 특별 전형이에요. 그리고 이 일반 전형, 정원 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원 뭐 몇 명, 무슨 과 몇 명, 이거를 한국 애들이랑 같이 겨뤄야 되는 전형이에요. 한국 애들이랑 경쟁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도 이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이라는 이 전형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년 특례고, 입학 정원의 2% 이내의 인원을 저걸로 뽑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3년 특례는 정기만 있고 후기가 없습니다. 이게 전 후기 2번, 12년 특례는 2번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년 특례는 한 번만 됩니다. 그리고 그 12년 특례는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대학이 자기 재량껏 올해는 뭐 무슨 과 몇 명 뽑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뽑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도 역시 정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외국인 있잖아요. 그냥 뭐 노란머리 외국인 그런 애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을 이 학생이 9학년 때 뭐 이민을 가서 부모님이 다 시민권 받고 본인도 다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원 내 일반 전형은 수시 전형, 정시 전형이 있는데, 정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수능 봐서 한국 대학 가는 이거고, 수시 전형은 논술, 학생부, 외국어 특기자 등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3년 특례, 12년 특례를 자격을 잠깐 보면은요, 일단 이걸 왜 하느냐, 왜 얘네들을 특혜를 줘서 뽑느냐,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을 외국에 뺏기면 안 되니까, 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잘 해주고 입학하게 해줄 테니까 얼른 한국으로 들어와. 이런 의도로,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쭉 잘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막 억울해하죠. 우리 막 이렇게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쟤네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쉽게 들어온다. 억울해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3년 특례 자격을 보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주재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오셔서 할 수 없이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3년 이상 고1을 반드시 포함해서 앞뒤 그렇게 해서 3년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주는 자격이고요. 12년 특례는 부모가 어디 계시든 아무 상관없고 그냥 한국에서 학교 안 다니고 해외에서 그 모든 전 과정, 소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12년 특례 자격이 돼요. 유학생으로 그냥 가서 뭐 공부하고 이래도 12년 특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월반하고 뭐 조기 졸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특례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막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학제 차이가 뭐 학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그레이드였던 뭐 그 시스템에서 2열로 넘어가면서 뭐 거기서 뭐가 겹쳐지고 빠지고 막 이런 그런 경우에는 그 월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앞뒤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조기 졸업도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 뭐 그냥 막 월반을 했다든가 뭐 학년이 그 학기 수가 모자라다든가 최소 23학기 이상이 일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모자라다든가 그러면 특례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12년을 소중고를 쭉 외국에서 다 맞게 다녔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이런 거는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전형 방식을 보시면 12년 특례는 연대고대 이런 그 상위권 좋은 학교들 대부분 서울대 이런 데도 다 서류 100%로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한국외대만
온라인 비대면 면접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그걸로 100%로 뽑습니다. 그리고 3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서류만 보고 뽑는 경우도 있고 서류 면접을 뭐 2단계에서 보는 경우, 뭐 1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필고사는 학생들 보고 준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싫죠.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쟁률이 낮고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3년 특례인 학생들은 지필고사 준비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특례 전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파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전공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냐 그걸 파악하는 거, 수상 실력,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뭐 등등 이런 고교 시절에 그 경험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학업 역량은 점수, SAT 점수, IB 점수를 보고 이 학생의 학력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고 그 공동체 역량은 뭐 리더십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색깔을 바꿔서 스쿨 프로파일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국 대학은 이 스쿨 프로파일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서류 전형을 할 때요. 그 스쿨 프로파일은 뭐냐면은 이 학교가 언제 설립하고 전교생이 몇 명이고 졸업생들 평균이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자료를 쫙 만들어서 주는 그런 스쿨 프로파일을 요청을 해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평균이 90점이에요. 그랬는데 대학에서 스쿨 프로파일을 보니까 졸업생들 평균 92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대학이 반드시 스쿨 프로파일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막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학교는 뭐 졸업생이 이번에 뭐 몇 명밖에 안 되고 뭐 학교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데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 대학을 진학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규모의 학교고 뭐 그래도. 근데 한국 대학에서는 사실은 그 배경을 좀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이 학교가 좀 스쿨 프로파일 봤을 때 대학이 좀 좋아할 만한 학교인지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3년 특례 전형 방법을 학교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연대, 고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1단계는 다 서류 100%예요. 여기서 서류라는 거는 아까 말한 활동 내역 증빙 서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IB, 뭐 AP 점수, SAT 점수, 토플 점수 이런 것들 그냥 문서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걸 서류라고 하거든요. 그 서류 평가를 통해서 수련해서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면 거기서 이제 그 점수 플러스 면접 이렇게 보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리고 지필고사 전형을 본 학교들은 경희대, 건국대, 인하대, 홍익대, 세종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우리는 3년 특례도 안 되고 10년 특례도 안 되고 한국대 가고 싶은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계시죠? 자, 해외고 졸업자들이 지원이 가능한 수시 전형이 있어요. 근데 수시 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학생들하고 경쟁하는 전형이에요. 자, 그래서 수시 전형의 종류를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서울대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 기록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 기록부를 보면은 거의 입시를 선생님이 치르는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그 학교가 좋은 학교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과학 실험하다 뭐 했다 뭐 이 학생이 무슨 과학 실험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실험을 하는 와중 얘는 무슨 원리를 이해해서 뭐를 시도해 봤기 때문에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또 다른 원리를 뭐 확인하고 뭐 그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뭐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써줘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빽빽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랑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냥 짧게 그 대체 서류라는 거를 준비해서 제출하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좀 불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이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SAT 점수, AP 점수 이런 걸 절대 낼 수가 없어요. 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기회균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뭐 좀 사교육하고 이런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뭐 AP, SAT를 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서 이거 절대 내면 안 되고, 오히려 내면은 마이너스 받고, 그리고 상 받은 거 내면 안 되고, 뭐 교회 활동, 뭐 해외 뭐 봉사 나가고 뭐 하고 내면 안 되고, 뭐 어디 수학 정시대회 국제대회에서 막 상 받았다 내면 안 되고, 뭐 발명했다, 뭐 어디에 뭐 논문 저술을 했다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다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학교 내에서 활동한 그런 뭐 실험하고 서클 활동하고 뭐 학교 내에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수능을 봐야 돼요. 해외고 학생이라도 한국 들어가서 수능 봐서 최저 점수를 맞춰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기자 전형 거의 다 폐지가 되어 있고요. 축소되고 폐지되고, 올해 이화여대도 과학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 폐지되고, 지금 이제 어학특기로 갈 수 있는 최상위 학교가 국민대입니다. 별로 매력이 없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이 두 가지. 글로벌 인재 전형, 연세대에 있는, 여기서 정원도 굉장히 많이 뽑고, 해외고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도 역시 굉장히 매력있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두 개는 좀 참고로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해외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 없이, 수능도 안 보고 갈 수 있는 최상위 학교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리고 되게 많이 가는, 현실성 있는 그 네 가지는 연세대 국제형 전형, 정원이 작년에 올해 256명이었어요. 그리고 하이스쿨 외국고 전형, 정원 40명. 한동대 글로벌 인재 전형 105명, 연세대 미래 캠퍼스 글로벌 인재 전형 51명. 자, 요 것들은 해외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합격률이 높은 전형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한국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거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 알아두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대학을 지원하는데 뭘 좀 알아둬야 되는지 11가지를 한번 쭉 정리를 요것저것 해봤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특례 자격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12년 특례가 무조건 훨씬 3년 특례보다 유리하고 쉽죠. 그러면은 만약에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12년 특례 자격을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계속 있다가 이제 마지막 1, 2년 남겨놓고 부모님이 뭐 귀국을 하셔야 된다, 한국으로. 그러면은 애는 남아서 유학생으로 자취생을 하면서라도 마지막까지 마치고, 그리고 12년 특례 자격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전형. 이게 경쟁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꼭 도전해봐야 되고요. 복수국적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대, 약대 중요하고, 특히 서울대, 연대 내신 반영 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표준 학력 지표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 즉 점수 높아야 된다 이거죠. SAT 점수, IB 점수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안 요구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나 12년 특례라면 무조건 준비하는 게 좋은 것이, 대학의 12년 특례생한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뽑아놨는데 내가 한국어 못해서 수업 못 따라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학생이 토픽 점수도 높고 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서울대, 연대 자소서가 부활했어요. 원래 다 없어졌었는데 부활하면서, 원래 이제 서울대가 바뀌면 줄줄이 다른 학교들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서류 전형은 재수가 어렵다고 해놨는데요. 그 SAT 점수 같은 거 그 외국 고등학교 내에 그 다니고 있을 그 시기 내에 받은 점수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시험을 더 봤다, 그 점수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는 그 내 기간 내에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인기학과, 예를 들어서 막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서울대 농대 뭐 점수 낮겠지?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한다 했을 때 이과적 경험도 없는데 서울대 농대를 지원했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이 학생의 그 이수 과목이랑 이 학생이 이 전공에 어울리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니까 그냥 비인기학과라고 아무 데나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IB 학생이라도 요즘에는 SAT를 다 보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특례 후기 전형을 원서를 낼 때 IB는 실제 액추얼 점수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예상 점수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SAT 점수가 있으면 이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SAT도 추가로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이. 자, 그러면 한국대학, 해외대학을 다 총망라해서 언제 어떤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6년 6월에 졸업하는 현재 11학년 학생들, 내년 6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예를 들어본다면요. 먼저 올해 지금 10월, 11월 이때는 미국, 캐나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 이런 해외대학 원서 접수를 다 좀 끝마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12월 달에 오퍼가 하나씩 와요. 얼리 어드미션 오퍼로 결정이 빨리 나는 학교들은 오퍼를 이제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3월이 되면은 이때는 그 한국대학 특례 후기 원서를 이때 3월에 내게 돼요. 그러면 내년 9월에 입학하는 후기 전형, 12년 특례인 경우 이제 그때 원서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호주 대학도 이제 그 입학 시기가 2학기 7월에 입학하는 그런 그 학교들을 이때 내년 3월에 원서를 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외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가 3월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인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5월, 6월 되면은 한국대학 특례 후기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에 졸업을 하죠. 그죠? 자, 그럼 졸업하고 나서 7월 정도가 되면 이제 IB 그리고 AP 시험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한국대학 특례 전기 전형을 지원하는 시기가 바로 7월입니다. 이때 지원을 하면은 내후년 3월, 한국은 이제 3월이 원래 학기 시작일이잖아요. 내후년 3월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 전형을 이제 이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26년 7, 8월 때는 이제 싱가포르 합격 발표하고 A레벨 점수가 8월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되면은 그 수시 전형, 아까 말했던 한국 학생들이랑 같이 겨루는 그 수시 전형은 9월에 원서를 내게 되고, 이것도 역시 입학 시기는 같아요. 27년 3월에 입학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형의 결과는 2026년 11, 12월에 요 두 개 그 수시랑 특례 전기 요거의 합격자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잔소리를 추가하면은 11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지원 계획을 완성하고 자소서도 완성을 해놓자. 그리고 토플 IELTS 같은 어학점수는 11학년까지 다 시험을 봐놓자. 그리고 AP는 가능하면은 11학년 점수, 11학년에 다 받아놓자. 왜냐면은 12학년에 보는 AP 점수는 대학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12학년에 보는 AP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오퍼 끝나고 접수 끝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11학년까지 다 완성을 해놓자 하는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입시에 대한 얘기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조금 있다가 질문을 받을 거고, 지금 이 파트에서는 해외 초중고 그 조기 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그 유지민 팀장이 좀 발표를 할 건데요. 좀 새로운 얼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자녀들 분들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컨설팅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내 국제학교랑 영어권 해외 고등학교의 비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학비 측면, 수업 측면, 대학 입시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광저우랑 신천에 있는 국제학교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평균 이렇게 학비가 나왔는데 비싸죠. 부담 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영어권 해외교육을 보시면은 이렇게 미국 이렇게 공립교환 학생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은 한 98,000원人民币로 해서 학비, 홈스테이 다 포함이거든요. 그러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0만 위안 정도로 들고 학비만 보시면은 그래도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거는 학비 측면에서는 조금 더 영어권 해외 교육가 좀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수업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국 현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외에서는 거의 다 중국어 아니면 뭐 한국어 이런 거를 쓰는 상황이 많고, 저도 캐나다 갔을 때 진짜 영어를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 채용 기준에서는 중국 현지에서는 교사 자격증 있는 교사가 많이 없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이 갖춘 교사들이 다 채용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국제학교들은 중국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흑인, 백인, 중동 사람들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다이버시티하게 돼가지고 이제 많은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대학 입시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캐나다의 장점은 11학년 전에 학업 성적이 만약에 되게 낮다. 그래도 무관합니다. 쌤이 전에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12학년 성적으로만 대입평가를 할 수 있고요. SAT, AP, IB 이런 표준학력이 없어도 전 세계 명문 대학이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그런 베네핏 같은 제도 같은 건데요. 이게 자녀 무상 교육이라고, 만약에 부모님 한 분이 어학연수나 한 2년 컬리지 정도 이상 학업을 하면은 자녀가 몇 명이 있든 4세부터 19세까지 무상으로 교육이 가능하고요. 교육비 면제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학업 졸업 후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고요. 워크 퍼밋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취업도 가능해서 이 부분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에서 왔는데요. 네네.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네. 그러면 제가 대입 입시를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중학교 때 학교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중학교는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왜냐면 입시에서 활용되는 자료들은 다 9학년 이후의 자료들만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미리 그 원하는 고등학교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그거를 좀 잘 받쳐주는 중학 수업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굳이 중학교 때부터 꼭 뭐 어떤 수업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제약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생각에 네. 대학교를 미국으로 보낼 생각이라면 네. 고등학교를 캐나다로 가서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건지, 미국에서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다녀서 가는 게 더 중요한 건지. 학생이 점수가 좋고 어디서든지 잘 하고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사실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비 학교를 다녀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캐나다 사립학교 가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유는 캐나다 사립학교는 입시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공립학교는 좀 달라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학생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점수를 막 60점, 50점 막 줘버려요. 낙제도 시키고.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입시 결과가 약간 학원처럼 그 결과가 직접 그 학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애를 좋은 대학의 오퍼를 막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을 그냥 막 가짜로 주거나 그러진 않지만 최대한 학생이 성의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고, 재수강도 막 시켜주고, 뭐 이렇게 시험도 막 재시험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좀 어렵다, 상위권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 부모님이랑 계시고 하다가 보통은 한 11학년, 12학년 한 2년 정도만 캐나다 사립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성적을 내신을 쌓은 네.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미국으로 간다면은 이제 그 AP라든가 SAT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해서 점수를 잘 받으면은 아주 상위권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되고, 아주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면 굳이 그것도 필요 없고 캐나다 내신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준의 좋은 미국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7학년, 9학년 때 자녀 네네. 입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컨설팅을 이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컨설팅은 뭐
하는 게 좋은지 아, 그리고 이런 뭐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어디까지 그 도움을 주시는지. 네. 그 입시 컨설팅을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9학년, 10학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컨설팅 비용은 그냥 고정돼 있는데 그때부터 뭐 이것저것 그냥 뭐 물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무슨 과목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어떻게 선택할까요? 물어보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서를 내야 되는 그 직전, 즉 11학년 2학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지금 이 학생에 딱 맞춰서 컨설팅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상황인데 이 과목을 듣는 게 좋아요, 저 과목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런 거는 제가 답변을 저희 학생이 아닌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렸다가 어떤 입시의 책임을 제가 다 끝까지 질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질문은 답을 못 드리지만, 어떤 일반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뭐 미국을 준비하는데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일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뭐 빠르면 한 10학년이나 뭐 11학년 이때쯤부터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호주의 경우에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위치 네네네.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걸 듣고 싶고요. 아, 어느 네. 정도, 예를 들어 아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점수 익사하는지 네. 특별히 준비하는 게 있는지. 일단은 점수가 막 아주 낮은데 파운데이션으로 가서 위치되고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고요. 점수는 최상위 점수 가깝게 받아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의 경우는 그 파운데이션이 100% 진학을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스웨이 개념으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과목들, 그리고 요구하는 그 점수들, 이런 거를 다 맞추면은 그 처음에 지원했을 때 그 이제 오퍼를 받았던 그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따라가지 못하거나 거기서 요구하는 기준을 못 맞추면은 그 대학으로 이제 갈 수가 없고요. 호주의 의치대나 뭐 이런 데가 좀 그 쉬운 이유가, 일단 학교들이 옵션들이 있고,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졸업 후에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부에서 생물학이든 뭐든 뭐 라이프 사이언스든 이런 전공을 4년을 마친 후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의대 시험을 봐서 시험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대로 진학을 하게 되는 건데, 그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 그 과정이 학부부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쉽다는 거지 무조건 그냥 되게 쉽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어떤 학교들 지원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안내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 하는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의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든 뭐든 이제 어려운데, 그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정보인데요. 그 세인트 조지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섬에 있어요. 미국의 근처에.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데,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제 졸업하고 의사 면허 받고 그럼 다 의사가 돼서 나와요.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의사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그 인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연계되어 있는 그 대학병원들이 미국, 영국 이런 데 연계가 돼 있어서 실제 이제 그 레지던트 생활이나 이거는 미국에 가서 이걸 따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 면허를 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전혀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캐나다에 있는 어떤 사립학교에서 의대 그 전용 반 이런 걸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막 의대 준비하는 애들을 놀러 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기 가서 면허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진짜 미국에 취업하고 영국에 취업하고 이런 학생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옵션이 있구나라고 좀 알아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는 진짜 고집스럽게 의대를 원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너는 어렵지 않겠니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사실은 그 옵션으로 그 과정으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잘 꿈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학교를 전학을 갔어도 12년 과정을 전부 다 해외에서 이수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오기 전에 1학년 때 잠깐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12전 특례 자격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학교마다도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를 잠깐 다니다가 다시 1학년으로 해외에 와가지고 1학년 1학기를 그걸부터 시작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12년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월반을 해서 2학년부터 해외에서 다녔다.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원서를 내시기 전에 원하는 대학에 꼭 이제 특례 자격 부분을 잘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문의를 하면 또 상세하게 상담을 해주고 각 대학마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다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학 다니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피드백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작은 컨설팅 회사인데 제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회사인데 큰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순간 원장님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일단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으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다 도와주고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만족을 하신다라는 점을 좀 자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요 남학생들 말 되게 안 듣고 엄마가 물어보면 화내고 그렇대요. 그래서 12학년 엄마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애들이 말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했대요, 냈대요, 야, 너 가져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학생 입시를 진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엄마가 직접 어머님이 컨트롤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가 4년간에 또 학생들과 생활을 했던 교사 경험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랑은 좀 말도 잘 통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가 좀 낮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 학생의 가진 점수에 비해서 훨씬 좋은 학교를 보내줘서 감사하다 하는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컨설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